야, 이예린 소령! 여자가 낀다고 군대가 돌아갈 것 같냐고! 육사 선배라는 타이틀 하나 믿고 공식 석상에서 후배인 이예린을 마담 취급하며 조롱하던 박소령의 고성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예린이 고개를 숙일 거라 예상했던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갑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선배님.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소령의 가슴팍에 꽂힌 건 이예린이 던진 서류 봉투. 그건 사과문이 아니라 박소령이 빼돌린 군수 비리 장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건강과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다. 임진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제1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뱀처럼 휘감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자 휴전선 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전진부대의 아침은 그 어느 곳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사단 본청 건물 2층 작전 참모실. 장태성 대령은 창가에 서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갓 다림질한 전투복에서는 풀냄새가 났고 가슴에 달린 지휘관 휘장과 공수 휘장은 조명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장태성.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전방 수색 중대장, 특전사 팀장, GOP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이곳 전진부대의 작전 참모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에게 군대는 집이자 종교였고 적을 타격하여 섬멸하는 것만이 군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똑똑. 짧고 건조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들어와. 장태성이 굵은 목소리로 답했다. 문이 열리고 작전과장 박중령이 들어왔다. 박중령의 얼굴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으로 인해 푸석했다. 충성. 작전과장입니다. 금일 제52대 사단장 취임식 행사 최종 리허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장태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의전과랑 협조는 끝났나? 네. 군악대 위치 선정 및 예포 발사 타이밍, 그리고 열병 차량 동선까지 전부 재확인했습니다. 1군 단장님 도착 시간인 13시 30분에 맞춰 모든 병력이 도열할 예정입니다. 장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행사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매의 눈처럼 서류를 훑어내렸다. 박중령. 예 참모님. 도열 병력 간격 다시 체크해. 어제 리허설 때 보니까 3대대 병력들 오와 열이 미세하게 흐트러지더군. 사단장님 취임식이다. 전진부대의 군기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나. 시정하겠습니다. 3대 대장에게 바로 연락해서 군기 확립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태성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다. 신임 사단장님 프로필 정보처에서 넘어온 거 있지? 다시 가져와봐. 박중령이 머뭇거리다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장태성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 박힌 증명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쇼커트 머리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 장군. 이예린 소장. 장태성의 인매가 비틀렸다. 육군 내에서 이예린 소장의 이름은 유명했다. 야전 지휘관 경력보다는 국방부 정보본부,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 등 정책과 정보 분석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드론봇 전투단 창설 기획과 사이버전 대응 교리 작성의 주역이라고는 하나 장태성의 기준에서 그녀는 흙먼지 냄새를 모르는 책상 물림에 불과했다. 정보병과 출신이라. 장태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하의 전진부대 사단장의 정보통이라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드디어 돌았군. 참모님, 그래도 합참에서 인정받는 전략가라고 들었습니다. 북한군 비대칭 전력 분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장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전략? 전쟁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파주다. 개성에서 서울까지 불과 1시간 거리야.
적의 기계화 부대가 밀고 내려오면 그걸 막아내는 건 화력과 기동력이지 분석 보고서 쪼가리가 아니라고. 장태성은 파일을 덮어버렸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강력한 포병 화력과 전차 부대의 충격력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에게 있어 정보나 사이버전은 보병과 기갑이 진격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걱정이군. 오자마자 예하 부대 순시한다고 폼이나 잡고 다니면서 병사들 피곤하게나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참모님. 그래도 이번 사단장님은 국방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상부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야. 당장 적의 총구가 우리 미간을 겨누고 있는 최전방이다. 여자의 섬세함 따위가 통할 곳이 아니란 말이다. 장태성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30분. 아직 취임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박중령, 나가서 행사 준비 계속해. 나는 상황실 들러서 간밤에 특이 사항 없었는지 확인하고 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진. 박중령이 경례를 하고 나갔다. 장태성은 전투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빈틈없는 야전 군인의 표상 그 자체였다. 그는 오늘 신임 사단장에게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전진부대의 작전은 작전 참모인 자신이 꽉 잡고 있으니 사단장은 그저 행정적인 결재나 하며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을. 그 오만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단 본청 지하 2층. 육중한 방폭문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지휘통제실은 부대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GOP 철책선의 실시간 영상, 전방 감시 레이더의 스캔 화면 그리고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상황병들의 보고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분주했을 이곳이 오늘따라 묘하게 조용했다. 취임식 준비로 인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모가 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장태성은 익숙한 걸음으로 상황실 중앙의 지휘 단상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작전 상황판 앞 한 구석에 멈췄다. 뭐야? 민간인 복장을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대형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 위에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방문증 목걸이가 걸려 있었지만 뒤돌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장태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곳은 2급 비밀 구역이다.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그것도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작전 지도를 보고 있다는 건 보안 사고였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거기 누구십니까? 장태성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장태성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 지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큐레이터를 만난 관람객 같은 태도였다. 장태성은 기가 찼다. 군인이 다가와서 신원을 묻는데 관등 성명은커녕 지도 좀 보고 있었다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신 겁니까? 여기는 작전 통제 구역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대장 안내받고 들어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형을 좀 익히고 있었죠. 지형을 익혀? 민간인이 군 작전 지형을 왜 익힙니까? 장태성은 그녀의 목에 걸린 방문증을 낚아채듯 확인했다. 국방부 시설 자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혀를 찼다. 사단장 취임식이 있다고 국방부에서 시설 점검차 나온 민간 전문가 나부랭이인 모양이었다. 이보세요, 자문위원님. 국방부에서 오셨으면 규정은 더 잘 아시겠네. 보안 서약서 쓰셨습니까? 그리고 인가된 구역 외에는 접근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규정이라. 물론 알죠. 그런데 이 지도 조금 이상해서요. 그녀는 장태성의 추궁을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임진강 하구의 습지 구역이었다. 여기 문산천이랑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말입니다.
현재 TOD 감시 구역이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강수위가 낮아지고 갈대밭이 우거지면 이쪽 15도 각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요? 장태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작전 참모 앞에서 작전 훈수 두시는 겁니까? 훈수가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번 국도변 감시 카메라도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엔 시야 확보가 30% 미만으로 떨어질 텐데요. 장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책상 물림들이나 보는 위성사진 몇 장 보고 와서 20년 넘게 이 땅을 지켜온 야전 전문가인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당신 이름 뭐야? 어느 부서 소속이야? 장태성이 고함을 질렀다. 상황실 구석에 있던 당직 사관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여자 당장 내보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헌병대에 인계해. 민간인이 함부로 작전지도 열람하고 촬영까지 시도했는지 폰 검사하고. 아니 대령님 그분은. 당직 사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장태성은 듣지 않았다. 뭐해? 내 말 안 들려? 지금 즉시 퇴거 조치시키라고. 사단장님 취임식 때문에 보안 강화 기간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자문위원이 들어와서 설쳐. 장태성은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진부대 작전참모 장태성 대령이야. 당신 같은 이론가들이 서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팬대 굴릴 때 우리는 이 추운 최전방에서 밤새워가며 작전 짜는 사람들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감히 지적질이야? 여성은 장태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를 낼 줄 알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작전참모 장태성 대령. 기억해두죠. 보안 의식이 아주 투철하고 자부심이 대단한 군인이군요. 비꼬지 말고 나가세요. 1분 내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알겠습니다. 나가드리죠.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뒤를 돌았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정막을 울렸다. 그녀가 방폭문을 나가는 순간까지 장태성은 씩씩거리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국방부 놈들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당직 사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장태성에게 다가왔다. 참모님. 아까 그분 시설대장이 모셔온 게 맞긴 한데. 됐어. 시설대장 놈한테도 나중에 경위서 쓰라고 해. 아무나 막 들여보내지 말고. 장태성은 손을 휘저으며 지휘 단상을 내려왔다. 기분이 잡쳤다. 그는 서둘러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그 민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오만한 삿대질이 자신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오후 1시 30분. 제1보병사단 대연병장은 장엄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단상 위에는 군단장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사단 참모들이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장태성 대령은 참모 대열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 완벽한 대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휘하는 전진부대의 위용이었다. 지금부터 제51대, 52대 제1보병사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장례 방송이 울렸다. 신임 사단장 입장. 군악대의 행진곡이 연주되자 본청 현관에서 신임 사단장이 걸어 나왔다. 장태성은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전방을 응시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신임 사단장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싶었다. 아침에 박중령이 말했던 그 정보통 여군 사단장이 얼마나 군기가 빠져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단상 계단을 밟았다. 장태성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복을 입고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단 신임 사단장. 단정한 쇼커트 머리. 지적이면서도 서늘한 눈매. 그녀였다.
불과 몇 시간 전 지하 상황실에서 자신이 자문위원 취급하며 삿대질을 하고 쫓아냈던 그 여자. 장태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안이 바짝 말라 들어갔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아니, 사단장님이. 그녀는 국방부 시설 자문위원이 아니었다. 취임식 전에 미리 도착해 사복 차림으로 부대 상황을 점검하던 신임 사단장이었던 것이다. 당직 사관이 말리려 했던 이유가 그제야 떠올랐다. 장태성은 현기증을 느꼈다. 하극상. 그것도 직속 상관인 사단장에게 고함을 치고 쫓아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대형 사고였다. 이혜린 소장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도열한 참모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장태성에게 닿았다. 장태성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두었다. 부대기 이양식이 끝나고 이혜린 소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자랑스러운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상황실에서 들었던 차분함과는 달랐다. 힘이 있었고 명확했다. 나는 오늘 취임하기 전 우리 부대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보았습니다. 화려한 연병장이 아닌 어두운 상황실과 벙커를 말입니다. 장태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 부대가 가진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맹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혜린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설문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지금껏 화력과 병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만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적, 들리지 않는 침투, 그리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위협. 이것을 보지 못하는 군대는 아무리 강한 주먹을 가졌어도 눈먼 장님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기존의 지휘관들이 하던 때려잡자 북한군식의 훈화와는 차원이 달랐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독선. 그것이 우리 전진부대를 무너뜨릴 가장 큰 내부의 적입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지휘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무식한 지휘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싸우고 냉철하게 이길 것입니다. 예상. 전진. 장병들의 경례 구호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장태성은 기계적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본청 2층 사단장실 앞. 장태성은 죄인처럼 서 있었다. 전속부관이 문을 열고 나왔다. 작전 참모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장태성은 마른 침을 삼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혜린 소장은 정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집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침에 장태성이 보았던 그 상황실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작전 참모 장태성 대령. 용무 있어 왔습니다. 장태성이 굳은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이혜린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게 장 대령. 아침에는 아주 패기가 넘치던데 지금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벌이라. 이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태성 앞으로 다가왔다. 자네가 아침에 했던 행동, 보안 규정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었어. 신원 미상자가 통제 구역에 있으면 쫓아내는 게 맞지. 하지만 자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어.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자네는 내 신분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 그저 민간인 여자라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그리고 자네가 가진 20년의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내 의견을 묵살했어. 그게 바로 정보 실패야. 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자네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은 없어. 자네의 그 불같은 성격과 추진력은 전시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니까. 장태성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다만 자네의 그 굳어버린 머리를 좀 깨트려야겠어. 이혜리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집어 장태성에게 건넸다. 미래 비대칭 위협 대응 전담팀 구성안. 오늘부로 작전 참모직은 유지하되 ETF팀의 팀장을 겸직하도록 해. 구성원은 내가 직접 선발했네. 장태성은 서류에 적힌 명단을 보았다. 정보분석관 6급 정서윤, 공병대대 3중대장 대위 박도훈, 통신대대 주임원사 오영식. 하나같이 사단 내에서 괴짜나 고문관 취급을 받는 인물들이었다. 정서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딴지를 걸어 미운 털이 박힌 군무원이었고, 박도훈은 드론 덕후라 불리며 훈련 때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장교였으며, 오영식 원사는 정년만 기다리는 뒷방 늙은이였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한 달 뒤에 있을 군단급 기동훈련. 거기서 우리 사단의 대항군 역할을 자네 팀이 맡게. 대항군 말씀이십니까? 그래. 북한군의 최신 비대칭 전술, 드론, 사이버 공격, 특수전 침투. 자네가 무시했던 그 이론과 잡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단의 방어선을 뚫어봐. 만약 자네가 뚫지 못한다면 그때는 진짜로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이혜린 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진부대의 재래식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자네 손으로 직접 증명해보라고. 이게 내 첫 번째 명령이야. 장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치욕스러운 시험대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작전 교리를,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스스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나가봐. 장태성이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의 등 뒤로 이혜린의 혼잣말이 들리는 듯 했다. 어디 한번 보여줘봐. 호랑이 발톱이 여전히 날카로운지 아니면 늙고 병들었는지. 장태성은 복도 창가에 섰다. 저 멀리 임진강 너머 북녘 땅이 보였다. 그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 본청 건물 뒤편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컨테이너 막사 뒤로 낡은 반지하 입구가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철문 위에는 A4 용지에 매직으로 흘겨 쓴 미래 위협 대응 전담팀이라는 글씨가 청테이프로 대충 붙어 있었다. 장태성 대령은 그 처참한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과거 통신 중개소로 쓰이다가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방치된 폐건물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단장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쓰레기장에 처박아 둔 것이 분명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장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둑한 실내가 드러났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 제각기 흩어져 있는 3명의 인간이 보였다. 충성.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구석 소파에 누워있던 오영식 원사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배를 극적였다. 머리가 희끗한 그는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통신 분야에 살아있는 화석이었다. 하지만 장태성의 눈에는 그저 게으른 말년 부사관으로 보일 뿐이었다. 중앙 테이블에는 더벅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가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있었다. 공병대대 소속 박도훈 대위였다. 그는 장태성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손바닥만한 비행체의 전선을 연결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먼지 쌓인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는 여자. 정보처 소속 분석관 정서윤 6급 주무관이었다. 그녀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장태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전부 동작 그만. 장태성의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박 대위가 그제야 깜짝 놀라 납땜 인두를 떨어뜨릴 뻔했다. 팀장 장태성 대령이다. 사단장님께 이야기 들었겠지.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뒤에 있을 훈련에서 사단 본대를 공격하는 적군 임무를 수행한다. 장태성은 팀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진 모습들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전진부대의 방어선을 뚫고 지휘부를 타격한다. 실패는 없다. 알겠나?
저 팀장님.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장비 지원은 이게 다입니까?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10년 전 모델이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드론 부품들은 예산 부족이라고 반려당했습니다. 장비 탓하지 마. 군인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르나? 장태성의 호통에 정서윤 주무관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거슬렸다. 정 주무관. 뭐가 웃음나? 정서윤이 의자를 돌려 장태성을 마주보았다. 대령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 쌍팔년도 구호 아닙니까? 현대전은 장비빨이고 정보빨입니다. 맨주먹으로 탱크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 인터넷망도 국방망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해킹 툴은 다운로드도 못합니다. 해킹? 우리는 정규군이다. 정정당당하게 전술로 승부한다. 사단장님이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이 뭔지 모르십니까? 해킹, 교란, 테러. 북한군이 바보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전면전 걸어오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정서윤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가 장태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여기는 군대야. 상급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지? 저는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입니다. 계급으로 누르지 마시고 논리로 설득해 주시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령님은 여기 좌천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골치 아프다고 치워버린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무슨 거창한 작전을 합니까? 지독한 패배의식. 이 지하 벙커를 지배하고 있는 공기는 바로 그것이었다. 장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폐부를 찔렀다. 오영식 원사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아이고, 첫날부터 왜들 이러십니까? 정 주무관도 말 좀 예쁘게 하고. 팀장님, 얘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지원도 없고 무시만 당하다 보니 도끼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타오겠습니다. 오 원사가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장태성은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며 낡은 철제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먼지 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 놓은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방어선이 이런 떨거지들에게 뚫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일 테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장태성은 기존의 특수전 전술 교리에 따라 침투 계획을 짰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밤 10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하실. 장태성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야간을 틈타 임진강 갈대숲을 통해 수색대대 매복선을 우회한다. 이후 1번 국도 하수관로를 따라 사령부 외곽까지 접근 경계병 교대 시간에 맞춰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투한다. 이게 내 계획이다. 침묵이 흘렀다. 박도훈 대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고 정서윤 주무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위 의견 있나? 팀장님. 임진강 갈대숲 루트는 작년에 열상 감시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갑니다. 갈대 온도가 주변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경보 올립니다. 체온 차단 피복을 입으면 된다. 그거 입고 하수관로 못 들어갑니다. 부피가 커서요. 그리고 하수관로 입구에는 진동 감지 센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대령님이 직접 결제해서 설치한 겁니다. 장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맞다. 자신이 설치했다. 적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정서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철조망 절단. 요즘 철조망은 절단하는 순간 회로가 끊어지면서 상황실에 위치 전송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장태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방패가 지금 자신의 창을 모두 부러뜨리고 있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장태성이 소리쳤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오영식 원사가 입을 열었다. 저기 팀장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정문? 미쳤나? 거긴 헌병들이 24시간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아니, 총 들고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 말고요. 그냥 걸어서요. 오 원사가 시익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통신대대에 30년 있지 않았습니까? 사령부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 차량, 세탁 차량, 정화조 차량. 기사님들 연락처가 여기다 있습니다. 그분들 출입증은 프리패스 수준이거든요. 검문 검색? 매일 보는 얼굴인데 헌병들도 대충 경례하고 보냅니다. 장태성의 눈이 커졌다. 민간 차량에 숨어 들어가자는 건가? 숨을 필요도 없죠. 박대위가 만든 저 장난감들 트럭 짐칸에 실어보내면 됩니다. 오 원사가 박대위의 작업대를 가리켰다. 박대위가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이 드론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카메라랑 와이파이 해킹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트럭이 본청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녀석을 날려서 2층 창문 틈이나 환기구로 집어넣으면 게임 끝입니다. 환기구로 드론을 넣는다고? 조종은 어떻게 하고? 조종 안 합니다. 자율비행입니다. 건물 내부 도면만 입력해두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 그리고 폭약 대신 붉은색 페인트 탄을 달아두면 타격 효과도 확실하고요. 정서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들었다. 저는 그 사이에 사령부 내부망을 마비시키겠습니다. 오 원사님이 납품 트럭 기사님 폰에 악성 코드 심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폰이 위병소 통과하면서 내부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순간 좀비 PC가 되어 내부망에 접속할 겁니다. 사령부 서버의 방화벽은 외부 공격엔 강하지만 내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접속엔 취약하거든요. 장태성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총 한 방 쏘지 않는다. 철조망을 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오원사의 인맥, 박대위의 기술, 정주무관의 해킹이 합쳐지자 자신이 철옹성이라 믿었던 사령부가 순식간에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사기극이고 범죄고 테러였다. 하지만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혜린 사단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장태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비겁한 방식.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승산이었다. 오원사. 그 세탁 차량 기사 내일 들어오나? 장태성의 물음에 오원사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단장님 공관이랑 참모 숙소 이불 수거하러 들어옵니다. 장태성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패배감에 젖은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좋아. 해보자.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는 사령부를 털러 간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유배지의 이방인들이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사단 사령부 정문 위병소. 충성. 수고하십니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 위병 조장이 익숙하게 세탁업체 트럭 운전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기사는 사람 좋게 웃으며 캔커피 하나를 조장에게 건넸다. 차가 좀 막혀서. 아, 이거 하나 마시고 해. 날도 더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통과하십시오. 조장은 차량 하부를 검사하는 신용만 하고는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매일 들어오는 차량, 매일 보는 기사.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영내로 진입했다. 그 시각 사령부 뒤편 언덕 숲속. 장태성과 팀원들은 위장망 아래 숨어서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입했습니다. 1단계 성공. 오원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박대위 준비됐나? 네. 신호 대기 중입니다. 박도훈 대위는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상 조종 스틱 위에 올려져 있었다. 트럭은 본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짐칸 문을 열고 세탁물 자루를 내리기 시작했다. 헌병들이나 지나가던 간부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입니다. 박대위가 화면을 터치했다. 트럭 짐칸 안쪽 세탁물 자루 틈새에 숨겨져 있던 손바닥만한 검은 물체가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초소형 드론 블랙넷이었다. 모기 날개 소리 정도의 미세한 소음만 낼 뿐 대낮의 소음 속에 묻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드론은 지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본 건물 1층 화단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 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내부 진입 성공. 2층 작전 처장실로 이동합니다. 박대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태블릿 화면에는 드론이 보내오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의 군화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빗자루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정 주무관 해킹 시작해. 장태성이 명령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 폰에서 와이파이 신호 잡혔고 1차 방화벽 우회했습니다. 지금 사령부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IP 주소 변조 중입니다. 정서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CCTV 제어권 확보했습니다. 2층 복도 카메라 30초 동안 지난주 영상 루프 돌립니다. 지금입니다, 박대위님. 라저. 박대위가 조종하는 드론이 2층 계단을 날렵하게 올라갔다.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정서윤의 조작 덕분에 텅 빈 복도만 비추고 있었다. 드론은 작전 참모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쪽에는 작은 환기구가 있었다. 들어갑니다. 드론이 환기구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장태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곳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자신의 방이었다. 책상 위치, 소파 위치, 심지어 결제 서류가 놓인 위치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집무실 풍경이 드러났다. 현재 작전 참모 대리 임무를 수행 중인 박중령이 책상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표 확인. 박중령입니다. 격발. 장태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박대위가 버튼을 눌렀다. 드론 하단부가 열리며 붉은색 페인트가 담긴 캡슐이 투하되었다. 톡.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캡슐이 박중령의 정복 어깨 위로 떨어져 터졌다. 붉은색 액체가 선명하게 번졌다. 뭐야? 박중령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는 어깨를 만져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피인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곧 그것이 페인트임을 깨닫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은 이미 환기구로 사라진 뒤였다. 침투 완료. 타격 성공. 귀환합니다. 박대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서윤도 안경을 치켜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원사는 킬킬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장태성은 망원경을 내렸다. 가슴 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통쾌함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그리고 자신을 내친 거대한 조직을 고작 장난감 드론과 세탁 트럭으로 농락했다는 사실이 주는 짜릿함. 동시에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저게 페인트가 아니라 탄저균 가루였다면? 살인 가스였다면? 전진부대의 지휘부는 오늘 전멸했을 것이다. 사단장이 옳았어.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믿었던 성벽은 모래성과 같았다. 철수한다. 흔적 남기지 마. 장태성이 뒤를 돌았다. 대령님, 어디 가십니까? 성공했는데 회식이라도 해야죠. 오원사가 물었다. 상황실로 간다. 박중령 놈 지금쯤 난리가 났을 텐데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구경은 해야 할 거 아냐. 장태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패잔병이 아니었다. 사단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가상 적군의 리더가 된 것이다. 페인트 드론 습격 사건은 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작전처장 대리박 중령은 붉은 페인트로 범벅이 된 정복을 입은 채 씩씩거렸고 헌병대는 뒤늦게 영내를 봉쇄했지만 전담팀은 이미 유유히 꼬리를 감춘 뒤였다. 이혜린 사단장은 징계 대신 즉각적인 훈련 개시를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급 기동 훈련을 개시한다. 대항군은 이미 침투했다. 전 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 사이렌 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찢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지하 벙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던 전방부대 배치 현황판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통신보안. 1년대 현재 상황 보고하라. 통신보안. 여기는 1년대 지휘소. 치직. 치지직. 통신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통신망이 먹통입니다.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서버 접속이 불안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비 회선으로 돌려. 작전과장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예비 회선도 응답이 없습니다. 스파이더 체계 전 구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의심됩니다. 그 시각 폐건물 지하 벙커. 정서윤 주무관은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켜며 키보드를 피아니스트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사단 통신망의 트래픽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난번 세탁 차량 기사님 폰을 통해 심어둔 백도어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하네요. 내부망 접속 권한을 얻어내서 트래픽을 무한 루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 지휘부는 서로에게 고함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장태성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비겁한 해킹이라고 비난했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천 명의 병력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현대전이었다. 눈을 멀게 했으니 이제 귀를 막을 차례군. 오원사. 예, 팀장님. 오영식 원사가 구형 무전기를 들고 희죽 웃었다. 지금 사단 예하 부대들은 디지털 통신망이 끊겨서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 즉 FM 무전으로 전환했을 겁니다. 제가 30년 통신 밥 먹으면서 사단 내 모든 주파수랑 암호 체계는 줄줄이 꿰고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가짜 사단장이 되어볼까요? 오원사는 주파수를 맞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사단 지휘통제실의 당직 사령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변조되어 있었다. 현망의 알림. 여기는 본부. 작전 명령 변경한다. 1.1연대는 즉시 현 위치를 이탈하여 문산천 방어선으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문산천 방어선으로 전력 질주하라. 지하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당황한 연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 여기는 1.1연대장. 문산천은 우리 방어구역이 아니다. 다시 확인 바란다. 오원사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저기 파주 방면으로 우회 기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다. 질문 받지 않는다. 즉시 이동하라. 이상. 알겠다. 이동하겠다. 장태성은 지도를 바라보았다. 1.1연대가 문산천으로 이동하면 사단 사령부로 통하는 1번 국도는 텅 비게 된다. 박대위, 자네 차례다. 드론 띄워. 예. 공격 드론 편대 이륙합니다. 박도훈 대위가 조종관을 잡았다. 폐건물 옥상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진짜 폭탄은 없었지만 레이더 상에는 마치 적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나 헬기 강습 부대가 침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파를 교란하는 장비가 달려 있었다. 사단 지휘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눈은 멀었고 귀에는 가짜 명령이 들리고 레이더에는 유령 부대가 잡히고 있었다. 거대한 공룡인 전진 부대가 보이지 않는 개미떼에게 물어뜯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혜린 사단장은 지휘 단상에 서서 흔들림 없이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참모들은 패닉 상태였다. 사단장님, 1.1연대가 멋대로 문산천으로 이동 중입니다. 복귀 명령을 내려도 무전이 터지질 않습니다. 전방 레이더에 미식별 항적 다수 포착. 적 헬기 강습 부대로 추정됩니다. 규모 파악 불가. 사이버 방어팀은 뭐하고 있나? 아직도 서버 복구 안 됐어? 이혜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참모들을 진정시켰다. 당황하지 마라.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장태성 대령이다.
그가 우리의 통신망과 지휘 체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사단의 모든 작전 계획과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녀는 작전처장 대리 박중령을 돌아보았다. 박중령. 자네라면 장 대령이 어디를 칠 것 같나? 그게 아마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러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페인트 사건처럼요. 아니야. 이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장 대령은 자존심이 강해. 그 같은 수법은 2번 쓰지 않아. 그리고 그는 뼛속까지 야전 군인이야. 지휘부 타격보다는 우리 사단의 주력인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무력화시켜서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할 거야. 그녀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 시각 1번 국도변 야산. 장태성은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로 숲속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 대위와 정 주무관이 헐떡거리며 따라와 있었다. 오원사는 폐건물에 남아 계속해서 교란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대령님, 진짜 우리가 직접 뜁니까? 저는 체력 검정 3급도 간신히 턱걸이 하는데. 정서윤이 울상을 지었다. 조용히 해. 사단장이 나를 안다면 지금쯤 전차 대대를 지키려고 병력을 집중시켰을 거다. 내 예전 스타일이라면 당연히 화력을 먼저 없애려고 했을 테니까. 장태성은 쌍안경으로 도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대로 사단의 최정예 기갑수색대대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전차들이 육중한 포신을 돌리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장태성이 씩 웃었다. 박대위, 자네가 만든 그 소리 통 준비됐나? 물론입니다. 고출력 스피커 드론 대기 중입니다. 띄워. 목표는 전차 대대 후방 500m 지점이다. 드론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잠시 후 전차 대대 후방 숲속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 듯한 총성과 폭발음이었다. 실제로는 고성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녹음된 소리였지만 긴장해 있던 전차병들에게는 실제 상황처럼 들렸다. 적이다. 후방이다. 놈들이 뒤를 쳤다. 전차 대대의 무전망이 혼선으로 비명을 질렀다. 전차장들이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포탑 6시 방향. 후방 경계. 육중한 전차들이 좁은 도로에서 방향을 틀기 위해 우왕좌왕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있던 방어벽과 충돌하고 서로의 기동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지금이다. 정주무관. 장태성이 신호를 보냈다. 네네 갑니다 가요. 정서윤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그녀는 도로변에 매설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제어함에 접속했다. 순간 도로의 신호등이 모조리 붉은색 전멸 신호로 바뀌었고 전광판에는 도로 유실, 진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민간 차량들이 놀라서 멈춰섰고 전차 부대와 뒤엉키면서 도로는 완벽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전진 부대의 가장 강력한 창인 기갑 부대가 총 한 방 맞지 않고 교통체증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부러졌군. 장태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기계화 부대가 고작 스피커 소리와 신호등 조작에 무력화되는 꼴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솟구쳤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다. 규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 자, 이제 사단장이 있는 본청은 텅 비었다. 체크메이트를 부르러 가자. 사단 사령부는 고립무원이었다. 예하 연대는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었고 기갑부대는 도로에 갇혔으며 통신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이혜린 사단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은 공격자의 편이었다. 사단장님, 헌병 특임대를 본청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작전과장이 보고했다. 아니. 이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장 대령은 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가 헌병을 깔아뒀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때였다. 사령부 본청 건물의 모든 전등이 파타고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정전입니다. 외부 전력선이 차단됐습니다. 전력선까지? 설마 변전소를 폭파한 건가? 아니었다.
장태성은 폭파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정서윤을 시켜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해킹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원격으로 차단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혜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장태성 대령인가? 수화기 너머로 장태성의 덤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지금 창밖을 봐주시겠습니까? 이혜린은 블라인드를 걷었다. 어두운 연병장 상공에 수백 개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반딧불이? 아니었다. 드론이었다. 박도훈 대위가 밤새워 코딩한 군집 비행 드론 300대가 사령부 건물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다. 각각의 드론에는 붉은색 LED가 켜져 있어 마치 적외선 조준경이 건물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감을 주었다. 저것들이 자폭 드론이라면 사단 지휘부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 장태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방공 진지의 대공포는 건물 옥상에 있어서 사각지대라 쏘지도 못하고 헌병들의 소총으로는 저 많은 드론을 다 격추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패배였다. 물리적 방어막은 뚫지 않았지만 심리적 방어막과 전술적 생존성을 완전히 박살냈다. 이혜린은 헛웃음을 지었다. 대단하군. 자네가 이겼어. 아닙니다. 장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만든 구식 방어 체계가 고작 드론 몇백 대와 해킹 툴 하나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무너진 건 사단장님이 아니라 과거의 접니다. 이혜린은 그 말 속에 담긴 장태성의 뼈저린 반성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텐가? 마지막 타격을 가할 건가? 아니요.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단장님, 이제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진짜 지위를 보여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연병장의 드론들이 일제히 대형을 바꾸었다. 붉은색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밤하늘에 글자를 수놓았다. 전, 진.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훈련 종료 3일 후 사단 대강당에서 사후 강평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예전의 딱딱한 강평회와는 사뭇 달랐다. 단상에는 장태성 대령과 그의 팀원들, 즉 대항군 전담팀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의 대상으로서 경외의 눈빛을 받고 있었다. 이혜린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훈련의 결과는 명백하다. 우리는 전멸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죽는 대신 훈련에서 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준 장태성 대령과 전담팀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오영식 원사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고 박도훈 대위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서윤 주무관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장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도끼 서린 눈빛 대신 깊고 단단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최고의 군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부하들을 다그치며 화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드론을 조립한 대위, 정년 퇴임을 앞두고도 통신망을 연구한 원사 그리고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분석한 주무관.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태성은 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려 거수 경례를 했다. 전우들에게 경례. 전진. 전진. 팀원들도 객석의 장병들도 모두 답례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본청 현관 앞. 이혜린 사단장이 장태성에게 다가왔다. 고생했어, 작전 참모. 감사합니다. 다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보직이 바뀌었어. 예? 이혜린이 윙크를 했다.
육군 소장이 윙크라니. 장태성은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육군본부에서 자네 팀을 정식 편제로 승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제1보병사단 미래전투발전단. 자네가 단장이야. 그 말은 그 지하 창고 생활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창고는 아니지. 지상 1층 별관으로 사무실 옮겨놨어. 최신형 컴퓨터랑 3D 프린터도 다 넣어놨고 예산도 넉넉히 배정했네. 장태성은 피식 웃었다. 이제는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화려한 경력보다 그 괴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술을 짜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전진 부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치명적인 부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대하지. 아, 그리고 이혜린이 돌아서며 덧붙였다. 다음번엔 세탁 트럭 말고 다른 걸로 들어와 봐. 우리 헌병대도 이번엔 도끼 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다음엔 땅굴이라도 파서 들어갈 테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주의 맑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멈추지 않는 창 전진부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껍질을 깨고 미래를 향해. 밥 짓는 할망구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자신의 절대 권력에 취한 폭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모욕을 준 저 늙은 여인이 20년간 포화 속을 누빈 베테랑 군인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여장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지휘관의 오만한 만행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강원도의 공기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군사 정보와 작전 현황이 쉴 새 없이 깜빡였지만 단장 강지우 대령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39, 그녀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달 것이라 기대를 한몸에 받는 군의 엘리트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군 생활을 대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제21보병사단 특정 대대 내부 부조리 관련 동향 보고였다. 일명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 동부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핵심 부대 중 하나였다. 지난 몇 달간 국방 헬프콜과 익명의 투서를 통해 해당 부대의 한 보병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식사가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는 것, 특정 간부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대대장이 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였다. 강지우는 이미 2차례나 감찰부에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특이사항 없음. 황인철 중령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감찰이 뜰 것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그는 귀신같이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놓았다.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닌 보복에 대한 깊은 공포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단장님. 부단장인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번 주 정기 훈련 계획입니다. 강지우는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창밖 멀리 보이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중령. 만약 썩은 부위가 너무 깊어서 메스로는 도려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그건 무슨?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제풀에 와르르 무너지도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단정히 여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보다 군을 잘 알고 누구보다 강인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한 사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하고도 비공식적인 작전에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2시간 뒤 강지우는 군용 지휘 차량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딸이었다. 3층 낡은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철컥 문이 열리고 이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편 박선영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박선영,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육군 상사로 전역하기까지 20여 년을 군에 몸담았던 강하고 자랑스러운 여군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밥은 먹었고? 박선영은 딸의 얼굴을 살피며 거실로 안내했다. 부대에서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혼자 대충 때웠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평범한 모녀의 대화로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짊어지고 온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선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 평범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군 생활 내내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말해보거라. 강지우는 백두산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실한 식사 횡령으로 의심되는 급식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인물. 공식적인 감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박선영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문서 속 빼곡한 글자보다 함께 첨부된 몇 장의 사진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훈련에 지쳐 퀭한 눈으로 멀건 국이 담긴 식판을 들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얼굴. 20대 초반 자신의 아들이나 손잡버린 젊은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그토록 지키고 보살피고자 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강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그 부대 식당에 조리원으로 들어가 주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초조하게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하고 더러운 소굴로 밀어넣는 일이었다. 거절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거절해주길 바라는 마음 한구석도 있었다. 공식 감사 전에 내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부대원은 믿을 수 없고 외부인은 티가 나요.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과거 군 경력은 숨기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에요.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오래였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병사들의 텅 빈 눈동자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젊은이들의 모습이 교차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강지우의 얼굴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제가 바로 특임단을 투입해서 정리할게요. 조리원 자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마침 그 부대에서 조리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력서는 제가 손봐놨고 면접 날짜도 잡아놨어요. 모레예요. 강지우는 가방에서 위조된 이력서를 꺼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였지만 20년 군 경력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여러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평범한 주방 이모의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선영은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과할 것 없다. 나도 20년을 군복 입고 밥 먹은 사람이다.
내 후배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전투복과 녹슨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선영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사 계급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군복은 필요 없어요, 엄마. 조리원 복 입으셔야 해요.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다.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런다.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군복은 벗었어도 군인 정신까지 퇴역한 건 아니니까. 그 말에 강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틀 후 박선영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두산 부대 행정실에서 간단한 면접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녀는 박 여사님이라 불리는 신입 조리원이 되어 20년 만에 다시 군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그저 밥 짓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백두산 부대 제3대대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산악 지형 특유의 차고 축축한 공기가 막사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박선영은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조리원 숙소를 나섰다. 낡은 조리원복은 어색했지만 군의 아침 공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취 사장으로 향했다. 취 사장 문을 열자 먼저 와서 재료를 손질하던 다른 조리원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경계심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박선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사흘째, 그녀는 아직 이방인이었다. 취 사장의 풍경은 처참했다. 냉장고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조리대 곳곳에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자재였다.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찜이었다. 하지만 배급된 콩나물은 끝이 거무죽죽했고 김치는 군내가 날 정도로 쉬어 있었다. 계란은 한 판이 통째로 깨져 있어 성한 것이 몇 개 없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300인분을 만들어요? 젊은 조리원 하나가 볼멘 소리를 했다. 주방을 총괄하는 50대의 박 조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쩌겠어. 있는 걸로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대대장님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대대장이라는 단어에 조리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경직되었다. 박선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황인철 중령. 이곳에 온 첫날부터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취 사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 배식 시간 훈련에 지친 병사들이 좀비처럼 줄을 섰다. 앳된 얼굴들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했다. 박선영은 국자를 들고 배식대에 섰다. 멀건 콩나물국. 건더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국자 밑바닥까지 저어 콩나물 몇 가닥이라도 더 담아주려 애썼다. 많이 먹어라. 식판을 내민 이등병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지만 병사는 고개만 까딱 숙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박선영의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군대가 아니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빛나야 할 곳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인철 중령. 40대 중반의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로 위압감을 풍기며 취사장으로 들어섰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조리원들까지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황인철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곧장 배식대 맨 앞으로 다가왔다. 박선영은 묵묵히 밥을 퍼올렸다. 고봉밥을 기대하는 그의 눈빛을 무시하고 정량을 담았다. 황인철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국. 명령조의 한마디였다. 박선영은 된장국을 펐다. 건더기가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침보다는 나았다.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담아 식판을 건네려는 순간 황인철이 식판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이게 지금 밥이라고 내온 건가? 밥에서 쉰내가 나잖아.
취 사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금 지은 밥입니다. 쉰내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대대장 말에 토를 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황인철은 식판을 배식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따위 밥을 우리 용사들한테 먹이니까 애들이 비실비실한 거 아닌가. 조리원들 전부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그의 분노는 조리원 전체를 향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박선영을 향해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저 늙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박 조리장이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바로 새로 밥을. 됐어. 황인철은 말을 끊고는 자신의 식판에 담긴 된장국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선영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다. 정신 차리라고 이 할망구야. 여기가 니네 집 부엌이야? 똑바로 안 해. 뜨끈한 국물이 박선영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된장 건더기와 국물이 그녀의 얼굴과 조리원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이마와 뺨이 화끈거렸다. 작은 화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취 사장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젊은 눈동자들이 그녀에게 박혀 있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들어 황인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굴욕감 같은 감정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황인철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빈 국그릇을 배식대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취 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앞으로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그는 횡하니 몸을 돌려 취 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 조리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배식대 뒤편으로 돌아가 수도꼭지에 얼굴을 들이밀고 차가운 물로 국물을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혔다. 그녀는 다시 배식대 앞으로 돌아와 국자를 잡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감췄다. 배식 계속한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다른 조리원들도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차마 식판을 내밀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뭘 하고 있나? 밥 안 먹을 건가? 그녀의 재촉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밀었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밥을 퍼서 담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많이 먹어라. 병사는 식판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죄송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선영은 그 병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나고 텅 빈 숙소로 돌아온 박선영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딸이 떠나기 전 만약을 위해 건네준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었다. 황인철 중령, 점심 배식 중 조리원 박선영에게 된장국을 부으며 폭언. 목격자 제3대대 병사 및 조리원 약 300명. 얼굴 좌측 1도 화상. 글씨는 떨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 위로 늙고 지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20살의 여군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황인철. 그녀는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은조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들 같은 병사들을 병들게 하는 적에 맞선 한 늙은 군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황인철 중령이 저지른 만행은 그날 밤 부대 전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돌아가 소등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소곤거렸다. 새로 온 할머니 조리원이 대대장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박선영은 연민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꼿꼿한 모습은 억압에 길들여져 있던 젊은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취사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박선영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식판을 받아들며 나직이 속삭이는 병사도 있었다. 박선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똑같이 국자를 놀렸다. 그 사건 이후 황인철은 마치 보란 듯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사사건건 취사장의 트집을 잡았다. 바닥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함을 질렀고 반찬 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리원들을 전부 집합시켜 군기를 잡았다. 그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박선영은 더 이상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밤마다 수첩에 기록했다. 황인철이 사용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는 태산식품이라는 곳이었다. 일주일에 2번 낡은 트럭이 부대로 들어와 식자재를 내려놓고 갔다. 박선영은 납품이 있는 날이면 창고 정리를 핑계로 트럭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납품 기사의 얼굴, 트럭의 번호,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장부의 형태까지 눈에 담았다. 장부는 항상 2개였다. 하나는 부대에 제출하는 공식 장부, 다른 하나는 납품 기사와 황인철 측근인 행정보급관이 따로 챙기는 작은 수첩 형태의 비공식 장부였다. 문제는 그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박 조리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질색했다. 여사님,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쳐요. 다른 조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박선영은 더 이상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 일은 오롯이 그녀 혼자 해내야 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황인철 중령이 사단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그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간부들의 목소리에서도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취사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리원들은 오랜만에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박선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박 조리장에게 말했다. 조리장,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의무실 좀 다녀와도 될까? 어머, 어서 다녀오세요. 내가 대충 정리하고 있을게요. 박 조리장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걱정했다. 박선영은 취사장을 나와 의무실이 아닌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전성기 시절 야간 침투 훈련을 하던 때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행정보급관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미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비상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파악해둔 상태였다. 복도 끝 소화전 안쪽.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소화전 문을 열고 열쇠를 꺼냈다. 손에 땀이 찼지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잡동사니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곧장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태산식품의 비공식 장부는 분명 이곳에 있을 터였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 때마다 나는 소리가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품목과 단가, 그리고 실제 납품액과 장부상 청구액의 차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배추 한 포기의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면 장부에는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돼지고기, 감자, 양파 모든 품목이 2~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매달 말 그 차액의 합계와 함께 H중령이라는 이니셜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황인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선영은 심호흡을 하며 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딸이 비상연락용으로 개통해준 사진 기능만 있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사진을 거의 다 찍었을 무렵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캐비닛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왜 열려 있지? 행정보급관의 목소리였다. 망했다. 박선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낡은 책상 아래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분명 잠그고 갔는데. 그는 실내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책상 위 서류를 하나 집어들고는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박선영은 책상 밑에서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행정보급관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어나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 사무실에 갇혔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이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곧 저녁 준비를 위해 취사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이곳에 갇힌 것이 발각될 터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갈 덫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클립통이 들어왔다. 박선영은 클립 하나를 집어들고 길게 폈다. 그리고 낡은 자물쇠가 달린 문으로 다가갔다. 과거 군에서 배웠던 비상 탈출 기술 중 하나였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클립 끝을 열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제발 제발. 몇 분이 지났을까? 땡그랑.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원래대로 닫았다. 그리고 비상 열쇠를 소화전에 돌려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다. 취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취사장에 도착하자 박 조리장이 그녀를 보고 달려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흑투성이에요?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네. 늙으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전까지 어떤 사투를 벌이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부패한 군 간부를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넘어왔다. 황인철 중령이 부대로 복귀하자 하루 남짓 이어졌던 평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대 분위기가 이완되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가장 만만한 취사장을 향했다. 오늘 저녁 전 부대원 특별 배식 훈련을 실시한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황인철이 취사장으로 들이닥쳐 선포했다.
소위 특별 배식 훈련이라는 것은 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벌어지는 일종의 가혹 행위였다. 조리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상태로 배식을 준비해야 했고, 병사들은 식사 시간 내내 군기를 잡힌 채 밥을 먹어야 했다. 오늘 메뉴는 뭐지? 황인철이 박 조리장에게 물었다. 제육볶음과 묵국입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300인분 배식 준비를 모두 끝내도록.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음식 맛이 내 기준에 미달이면 오늘 조리원들 전부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조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시간 안에 300인분의 제육볶음과 국,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박선영은 묵묵히 칼을 잡고 돼지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다른 조리원들이 허둥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놀림만은 침착하고 빨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휴대폰에 담긴 증거. 이것을 어떻게 딸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부대 내에서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모두 감시될 수 있었다. 외출이나 외박은 꿈도 꿀 수 없는 조리원의 신분이었다. 거기 새로운 할망구. 손이 왜 그렇게 꾸물거려? 고기 써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있어? 황인철이 박선영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는 박선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다. 박선영은 대꾸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칼을 놀렸다. 그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신없는 1시간이 지나고 배식 시작 5분 전. 조리원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제육볶음의 간을 봤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배식이 시작되고 황인철은 배식대 바로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병사들과 조리원들을 감시했다. 병사들은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밥을 받아갔고 씹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밥을 삼켰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식사 시간이었다. 한 상병이 제육볶음을 추가로 받기 위해 배식대로 다가왔다. 박선영이 고기를 듬뿍 퍼주려는 순간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정량 이상 배식 금지라고 말 안 했어?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니까 몸이 그 모양이지. 상병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황인철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당신 아까부터 일부러 내 지시를 어기는 거지. 저런 놈들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퍼주려고.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파견 나온 간첩이야?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황인철을 똑바로 마주봤다. 대대장님, 병사들이 고된 훈련을 받고 배고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내일 또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할망구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황인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드시는 식사와 병사들이 먹는 식사가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취 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황인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일개 조리원, 그것도 늙은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박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박선영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취 사장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선영의 동료인 박 조리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두 눈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조리장, 당신까지 미쳤어? 안 비켜? 못합니다. 대대장님,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저희는 밥 짓는 사람들이지 대대장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박 조리장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다른 조리원들도 하나둘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황인철에 대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심지어 식사를 하던 병사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황인철은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수백 명의 눈이 자신을 비난하며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도끼 서린 눈으로 박선영과 조리원들을 훑어보았다. 좋아, 이것들이 단체로 반란을 일으키겠다. 전부 내 일부로 해고될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저 할망구는 내가 그냥 안 둬. 부대 기밀 유출 혐의로 헌병대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취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취사장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조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박선영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고맙소, 조리장. 아니에요, 여사님.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그날 밤 박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황인철은 분명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부대 기밀 유출 혐의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터였다. 그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리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부대 외곽에 위치한 공중전화였다. 부대 내 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지형을 이용하며 몸을 숨겼다. 공중전화 박스에 도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온 딸의 비상 연락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강지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너머의 딸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나도 발각된 것 같다. 내일 아침 황인철이 나를 헌병대에 넘길지도 몰라. 엄마, 지금 어디세요? 부대 후문 쪽 공중전화. 사진은 어떻게든 내일 새벽까지는 전송할 방법을 찾아보마. 너는 준비하고 있거라. 아주 거창하게 와야 할 게다.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걱정 마세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반드시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끄는 박선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내일 아침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파일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였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박선영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움직였다. 휴대폰 속 사진 파일을 딸에게 전송하는 것. 그것이 이 길고 위험한 잠입의 마침표가 될 터였다. 부대 내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녀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개인 공유기를 설치해두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밀번호는 유치하게도 자신의 차량 번호였다. 박선영은 어젯밤 행정보급관실에 잠입했을 때 책상에 놓여있던 차 키를 보고 번호를 외워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한 새벽은 그녀의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보급관실에 들어선 그녀는 곧장 공유기 근처로 다가가 휴대폰의 와이파이 설정 화면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연결 성공. 박선영은 곧바로 딸의 비상용 이메일 주소로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수십 장의 사진. 용량이 꽤 컸다.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전송바를 보며 그녀의 심장은 조급하게 타들어갔다. 제발 누군가 오기 전에 전송이 끝나야 했다. 전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선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운 좋게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재빨리 전송을 완료하고 이메일 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확인해 둔 대로 쇠창살이 없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하지만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무리였다. 그때 창문 바로 아래에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곳까지 뛸 수만 있다면 실외기를 밟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70의 나이.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 유격 훈련 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실외기 위에 떨어졌다. 발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음소리를 낼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실외기 난간을 붙잡아 몸을 추스른 뒤 벽의 배관을 잡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다행히 주변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 배식 시간 취 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조리원들은 어제의 일 때문인지 잔뜩 긴장한 채 묵묵히 일만 했다. 박선영은 절뚝이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배식대에 섰다. 예상대로 황인철 중령이 헌병 2명을 대동하고 취 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할망구를 당장 체포해. 헌병들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술렁였다. 대대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 조리장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저 할망구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 기밀을 빼돌리려 한 간첩 혐의자다. 증거도 있어. 어젯밤 내 사무실 근처에서 저 할망구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고 오늘 새벽에는 행정보급관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황인철은 박선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그거 이리 내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테니.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황인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의 기습이나 비상사태 시에만 울리는 비상경보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대 연병장 위로 검은색 기동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를 상징하는 검은 표범 마크가 선명했다.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완전 무장한 흑복의 대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다. 동시에 부대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특임단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들어왔다. 취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투입이었다. 취사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베레모를 쓴 특임단장 강지우 대령이 부대원 4명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충충성. 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황인철이 황급히 경례를 붙였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헌병들에게 붙잡힐 뻔한 자신의 어머니 박선영에게 향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극에 이자가 부대 기밀을. 어머니. 강지우가 박선영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의 취사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황인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저 할망구가 707 특임단장의 어머니라고. 강지우는 황인철을 지나쳐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절뚝이는 그녀의 다리와 흙먼지 묻은 옷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황인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몸을 돌려 황인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황인철 중령. 네, 단장님. 귀관을 직권 남용, 부대 기물 손괴,
군수품 횡령, 그리고 하극상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강지우는 자신의 스마트 패드를 들어 황인철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박선영이 목숨을 걸고 찍어보낸 비공식 장부 사진과 태산식품으로부터 황인철의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매달 800만 원씩. 꽤 짭짤했겠군. 이 돈으로 병사들 밥을 굶기고 당신 배를 채운 건가? 황인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특임단 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강지우는 취사장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21보병사단 제3대대 장병 여러분. 본인은 707 특수임무단장 강지우 대령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숨김없이 증언해주기 바란다. 증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본관의 계급과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려왔던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낡은 조리원복을 입고 절뚝거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한 늙은 여군 박선영이 있었다. 707 특임단이 부대를 장악한 순간 지난 몇 달간 제3대대를 짓누르던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황인철 중령은 저항 한번 못하고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의 충실한 수족 노릇을 하던 행정보급관과 몇몇 간부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대본부는 순식간에 특임단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모했다. 취 사장에 남겨진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과 환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특임단장의 어머니이자 자신들을 위해 끔찍한 모욕을 견뎌냈던 조리원 박선영에게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얼마 전 제육볶음을 더 받으려다 황인철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상병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영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취사장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영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취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박선영은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췄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경례에 군인으로서 답했다. 수고들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정이 담겨 있었다. 박 조리장을 비롯한 다른 조리원들도 눈물을 훔치며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선영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자 대선배로 여기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의무병을 불러 박선영의 다리를 치료하게 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숙소로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직 내일이 끝나지 않았다. 박선영은 의무병의 부축을 뿌리치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애들 밥은 먹여야지. 오늘 아침 다들 놀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게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 군수과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사단에서 가장 좋은 식자재를 이 대대로 공수해 오도록. 어급 한우, 신선한 채소, 과일까지. 오늘 점심은 우리 용사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준비해. 그날 점심 제3대대 취사장에서는 창설 이래 가장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병사들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박선영은 배식대 가장 중앙에 서서 병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을 퍼주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병사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며칠간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식사였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황인철의 개인 금고에서는 차명계좌 통장과 함께 부대 운영비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이중장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태산식품 대표는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사단 내 다른 부대의 간부들 이름까지 거론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신호탄이 될 터였다. 병사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공포에 떨며 말하지 못했던 황인철의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 어떤 병사는 그의 폭언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모든 증언은 녹취되고 기록되었다. 사흘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강지우는 부대 연병장의 전 대대원을 집합시켰다. 포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인철과 그의 공범들이 병사들 앞에 섰다.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조사 결과 전 대대장 황인철 중령의 급식비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우를 배신했다. 법은 그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또한 이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진정한 전우로 아낄 훌륭한 지휘관으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황인철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길고 길었던 악몽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제 박선영이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2주간 입었던 낡은 조리원복을 벗고 딸이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짧았지만 파란만장했던 조리원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가 숙소를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대 전 병력이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양옆의 도열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민 상병이 앞으로 나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병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준비한 것이었다. 어머님,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상병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거수 경례를 하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충성. 이번에는 구호 대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박선영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부대를 나서는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와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기고 가는 것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무너졌던 신뢰의 회복 그리고 밥 한 끼의 소중함이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 박선영은 나직이 은조렸다. 밥은 마음으로 퍼야 하는 거란다. 강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어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뒷좌석에 놓인 꽃다발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방부는 즉각 전군을 대상으로 한 군납 비리 및 부대 부조리 실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백두산 부대를 시작으로 골마 터진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고 철옹성 같던 군납 비리의 카르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우 대령은 사건의 중심에서 밤낮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제2의 황인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에 집중했다.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급식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외부 감시 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707특임단은 부패한 군 간부들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강지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황인철 중령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의 연금도 박탈됐어요.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박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부대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대요. 병사들 표정도 밝아지고 훈련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강지우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를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냐? 그 부대 병사들이 엄마한테 보낸 편지예요. 수십 통이 넘어서 일단 몇 개만 가져왔어요. 박선영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편지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님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으며 힘을 냅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박선영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군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참 괜찮은 녀석들이야. 그녀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며칠 뒤 박선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본부였다. 국방부 장관이 그녀에게 비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 장소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사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박선영 여사님, 여사님께서 군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관은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들어있었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정식으로 수여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사님의 공로는 우리 군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박선영은 훈장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관님, 제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관과 총장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박선영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앞치마를 두른 영웅, 짬밥의 어머니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박선영은 딸과 함께 조용히 강원도 양구로 향했다. 백두산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차를 세웠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부대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 멀리 병사들이 훈련하는 함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잘들 지내고 있겠지. 그럼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얗게 눈 덮인 산과 부대를 바라보았다. 박선영은 그곳에서 보낸 짧았던 2주를 떠올렸다. 모욕과 위험 그리고 분노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보람과 희망을 보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뗀다고 해서 군인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군인 정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라와 전우를 지키는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임을. 이른의 나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훈장이나 명예가 아닌 늠름하게 자라날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두 여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